이번 제주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데니스라는 보잉 737기의 항공기장을 역임한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데니스가 추천한 주한 브라운이라는 동기종의 항공기장을 역임한 분의 분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보잉 조종사이면서 737보다 더 큰 기계를 조종하기도 하고 소형 비행기와 대형 비행기의 항공사고에 대해 매우 유능한 보고서를 작성해온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객관적인 분석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 접근 착륙 시스템에 대한 측면 안내를 제공하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활주로 중심선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지면과 같은 평면에 기초를 두고 깨지기 쉬운 연결부로 장착됩니다. 여기 안테나 바닥이 충격을 받으면 안테나가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단순히 거대한 흙더미를 만든 다음 ILS를 장착하거나 그 위에 안테나를 위치시켜 활주로 끝 바로 옆에 거대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보여지고 있는 비디오 데이터에 따르면 제주 737 항공기는 이 아스팔트 끝에서 461피트 지점까지 약 2초 만에 이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거의 150m/h의 속도로 이 지점에 충돌했고, 이 지점에서 불과 1000피트,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공항을 둘러싼 큰 벽돌담 보안벽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고의 원인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주한 브라운이고 이 채널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2월 29일 일요일에 발생했습니다. 관련 항공기는 2009년 보잉 737-800 모델로 CFM56 시리즈 엔진을 사용했으며 생존자는 2명뿐이었습니다. 2명의 승무원이 살아남았는데 아마도 항공기 뒤쪽에 있던 승무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승무원들은 종종 나머지 좌석을 바라보며 뒤로 앉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완벽했고 바람은 1100노트였습니다. 여기 플라이드 어웨어의 예비 ADS-B 데이터는 방콕에서 한국으로 무사히 비행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북쪽으로 착륙하는 활주로 01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한국의 무안공항이지만 데이터는 오전 8시 58분에 이 지점에서 종료되고 충돌은 오전 9시 5분에 일어났습니다. 승무원에게 이 지점에서 최종 활주로 01까지 7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항공기가 반대 방향 활주로 19를 통해 착륙하는 동안 충돌했습니다. 활주로 01 직선 끝에 있는 마지막 두 데이터 포인트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랩을 내린 상태로 접근하면 지상 속도는 단 144노트 약 266km/h에 불과합니다. 정격 하강 속도가 분당 1000피트 미만인 비교적 안정적인 접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가 끝나기 전 마지막 포인트는 분당 1421피트의 하강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물과 매우 가깝고 조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공항에서 관제탑에서 새들의 활동에 대해 조종사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지금 ATC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제탑에서는 기장에게 공항 주변에서의 새의 활동에 주의하라고 알렸습니다. 이 기장에게 문제가 된 첫 징조는 무안의 01번 활주로를 향한 최종 비행 중 오른쪽 엔진의 대형 압축기 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고 압축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멈춰보면 압축기 정지는 엔진의 팬 섹션 위에 공기가 중단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새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확실히 공기의 흐름을 중단시켜 큰 역화가 발생합니다. 엔진 자체에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지만 유압장치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 정지 프레임에서 뭔가 어두운 물체가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도 현재 일부 플랩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의 지상 속도의 ADS-B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랜딩 기어는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부터 기장은 복귀를 시작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해 착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주로 01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는데 불과 7분이 걸렸습니다. 제 의견이나 경험에 비춰보면 7분은 수많은 잠재적인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장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왼쪽 엔진의 새의 충돌로 압축기가 멈췄고, 왼쪽과 오른쪽 엔진에서 새의 충돌로 가능한 부작용 중 하나는 조종석이나 객실에서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37-800 시리즈의 경우 엔진을 통과하는 동안 새가 말 그대로 타면서 그 연기가 에어컨 시스템에 의해 흡수되어 항공기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를 기준으로 왼쪽 팩은 주로 조종석에 공기를 공급하고 오른쪽 엔진은 혼합 밸브와 나머지 객실에 공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엔진에서 새가 충돌하면서 항공기 객실에 연기가 났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왼쪽 엔진에서 새가 충돌했으면 조종실에서 연기가 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다음 데이터로는 항공기가 활주로 19에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활주로 19를 따라 길게 착륙하고 있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고 플랩도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기는 플랩이 없는 속도로 매우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착륙할 때 지면 효과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착륙입니다. 현재 자격을 갖춘 항공기 조종사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시도입니다. 이런 종류의 노플랩 스피드 속도에서 착륙하는 데 익숙해야 하고 활주로를 따라 항공기를 띄워야 지면 효과의 범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조종사는 항공기를 아주 잘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 제어 장치의 유압 제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 플랩을 올리고 활주로와 잘 정렬할 수 있는 상태고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두 번 엔진에서 배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왼쪽 엔진이 전력을 생산하고 그는 지면 효과로 활주로를 따라 항공기의 배 부분과 내래 착륙할 때까지 떠다니지만 항공기 속도는 거의 느려지지 않습니다. 이미 TV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을 보면 항공기가 다시 동체와 엔진으로 착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어가 없고 랜딩 기어 도어도 없고 플랩도 없으며 리딩 엣지도 없고 슬랫도 없으며 오른쪽 2번 엔진은 역추진 장치가 열려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조종사 중 한 명이 주로 끝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듯 손을 앞유리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개방형 역추진 장치와 관련하여 이 항공기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추진 장치가 언제 작동했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시스템 검토를 위해 파헤쳐야 할 테지만 737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고도계가 휠 회로의 무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0피트 미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추진 장치가 문제였을까요? 착륙하기 전에 역추진 장치는 잠겨있고 비행 중에는 열 수 없습니다. 새와 충돌한 뒤 비행 중에 이 역추진 장치가 터져 조종사에게 문제가 더 커졌는데도 기어를 올리고 플랩을 올린 채 활주로 19로 착륙을 선택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항공기 데이터 기록기를 얻을 때까지는 완전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록기는 우리에게 이 모든 다양한 시스템의 정확한 상태와 타이밍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와 작동하지 않을 때, 조종사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조종실 음성 녹음기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있기 전까지 이 사고와 관련된 인적 요소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나왔지만 로컬라이저를 둔턱 위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모든 항공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기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만간 생존한 승무원들과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자세히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